바람이 거세게 불 때는 버티는 것도 진보야. 그리고 나서 이제 99년에 드디어 진보정당 창당 추진회, 즉 민주노동당 창당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63 빌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00년 이후 일은 사실은 여기 계신 우리 신장식 변호사나 우리 그 박창규 보좌관님이 저보다 더 깊이 내용을 더 잘 알아요. 사실 저는 이제 취재해서 쓴 거고. 그래서 아마 이제 당 만든 이후 얘기는 사실은 제가 사회보고 두 분한테 얘기를 끄집어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전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노 의원이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때가 4월 달에 나왔는데 3월 달에 총선에서 민중당에 참패를 하거든요. 92년. 예, 92년입니다. 그때를 쫙 하던 사람들이 많이 좀 빠져나갔는데 그때 아예 좀 문을 닫자는 얘기도 있었고 막 이럴 때 노 의원이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이제 복귀를 해본 거 왜 이게 안 됐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방금 이제 신변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파들 몇 개가 모여서 하면 안 되겠다. 정파 연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당시에 전노협이죠. 민주노조 그룹의 이 노조 간부들 중에 그 의결구가 만약 중앙이라 그럴 거면 한 30-40%가 진정주 출신이에요. 그게. 진보정당 추진위원회라고 이제 노 의원이 대표로 있었다.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진보정당 지지를 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중조직에 특히 노동조합의 대중조직, 구체적으로 이제 민주노총이겠죠. 여기에 공식적인 대의원대회 등 이런 데서 공식적인 결정이 없었던 거. 또 하나 이제 선거제도. 그러니까 2000년에 그 1인 2표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한 거는 이제 노 의원의 공이 제일 컸는데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진보정당이 안 됐다. 그래서 그때는 해체하자라는 사람도 있고 뭐 빨리 다시 당을 만들자라는 사람도 있는데 해체는 말이 안 되고 원인을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조건을 만든 다음에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인 게 9697년 총파업이었거든요. 민주노총 총파업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가졌던 총파업이었는데 그때 권영길이라는 인물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 의원이 92년부터 96년까지 이거 진보정당 어떡하지 고민스러운 모색을 하다가 97년도에 그 총파업 한 다음에 권영길이라는 그 민주노총 위원장이 굉장히 그 어떤 이 리더십을 발휘한 리더로 돼서 노 의원이 딱 볼 때 권영길을 대선 후보로 내보내면은 정파들을 다 모을 수도 있고 민주노총의 조직적인 것도 얻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물론 노 의원 혼자 한 건 아니지만은 그때 말씀하신 게 이제 21세기 신상품이다. 반드시 성공한다. 그게 진보정당이다. 이래서 97년에 권영길이라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내부 반대를 뚫고 대선 후보가 된 게 한국의 그 진보정당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거기에 노 의원이 굉장히 공을 들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형전 책에는 그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이해할 텐데 인민노련 이후에 이제 이 상황은 그냥 단순하게 쭉 시계열로 보면 한국 사회주의 노동자당, 그 다음에 한국노동당, 92년 3월 달에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는 또 기존에 있던 이재호, 김문수 뭐 등 있는 그 민중당과 합쳐서 통합민중당으로 이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학생 신분으로 그 과정에 함께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기세 좋게 진보정당이 원내 진출하는 역사를 만들 거다라는 선배들이 그런 기세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따라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총선 실패하고 대선까지 이제 그해 12월에 대선까지 실패를 한 거였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노 의원님이 평상시에도 항상 언제나 얘기하실 때 지금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자 계급 또 농민 계급 등 대중조직과 함께하지 못한 이 엘리트들의 약간 조급한 이런 어떤 실천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만들어지는 진보정당은 절대 그런 실수를 그런 과오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그것이 이제 본인의 철칙이었던 겁니다. 한국에서의 진보정당을 만들 때 그래서 어쨌건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진보정당은 계급계층에 기반한 그 정치연합정당, 계급연합정. 그러니까 노동자나 농민도 참여해야 되고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무슨 PD들만이 만들어지는 진보정당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안에는 소위 말하는 평등파도 있어야 되고 자주파도 있어야 되고 노동자들도 있어야 되고 농민들도 있어야 되고 빈민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 정당을 노 의원님이 구상하시면서 그 모습으로 이제 민주노동당이 이제 만들어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그래서 이제 노회찬 대표랑 함께 같은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사람들을 몇 사람 말씀을 드리면 김문수, 이재호, 장기표 이런 분들과 92년에 민중당을 함께했습니다. 말하자면 뭐 그때는 이제 감옥에 계실 때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재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당 사무총장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여당 사무총장이 됐어요. 한나라당 사무총장인가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민중당이 그때 해산되는 92년 총선 끝나고 나서 아침에 긴급 회의를 하는데 본인도 이제 전해드린 얘기겠습니다만은 은평구 가면 약수터에 이재호 씨 그 돌을 엎는 데가 없거든요. 아침에 약수터 한 바퀴 돌고 오셨다는 거예요. 민중당 해산당한 날도 아침에도. 그래서 여당 사무총장 될 사람이라고. 김문수는 왜 그쪽으로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간접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왜 그 40을 공자가 부록이라고 했는 줄 아냐. 그때 가장 유혹이 많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참 자주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본인의 40대에서도 뭐 사람이니까 없어질 수 없죠. 그런 게 다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야기로 이제 당시 그 당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그쪽으로 갔던 분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한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96년도에 꼬마민주당.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진정추라고 이제 거기서는 독자적으로 뭐 선거나 뭐 후보 내기 좀 굉장히 어려운데 그때 개혁민주당인가 해서 그 이제 제야 민주화란 뭐 홍성호 변호사나 이런 장관들 대표는 장을병 이런 분들이서 그걸 그 조직적 결정에 따라서 그 갔다 온 겁니다. 당에 갔어요. 근데 하다가 이 민주당 그 꼬마 민주당이라 그러는 그때 꼬마민주당. 이 당하고 이 당하고 또 합해졌어. 그러니까는 꼬마민주당하고 한나라당이 합쳤죠. 노 의원님이 당시에 그 민주당 당무위원을 했어요. 그 시기에. 근데 이제 원래 그 조직적 결정은 지금 우리가 총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가서 하고 다음에 철수한다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당시 뭐 이제 노 의원님은 그 사면 복권이 안 돼가지고 출마 자체가 이제 안 된 거죠. 어쨌든 그런 90년대 부침을 겪고 이제 민주노동당이 99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01년에 1인 2표제가 되고 2002년에 지방선거에서 10명의 11명인가요? 지방의원들이 광역의원들이 이제 비례 1인 2표의 위력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2002년에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뭐 하는 대선 토론을 했고 그리고 드디어 2004년에 이렇게 오래 걸렸다. 그죠? 2004년이 돼서야 드디어 이제 의원이 되시는 거죠. 요때는 이 삼겹살 구워 먹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을 고기가 시커매집니다. 저도 그때 이제 민주노동당 후보로 관악을해서 출마를 했었는데요. 그때 앞치마 두르고 그 불판 들고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했습니다. 그게 제일 잘 먹혀. 그게 그다음에 저녁에는 삼겹살집을 위주로 유세를 저녁 때는 고깃집 다 돌아다녔어요, 진짜로. 예. 이 표현 이게 노 의원을 보면 말을 참 기가 막히게 비유나 이런 걸 막 잘 해서 어떤 유머, 유쾌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 잘한다고 저는 신뢰를 얻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워낙에 그 인상적이니까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는데 노 의원 토론회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 있어요. 현안이 FTA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현안 문제 물론 그 이제 주변에 참모들이 훌륭한 참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지만은 그 토론회 가서 구체적 내용에서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내용은 기억은 못하지만 저 사람이 허당이 아니구나. 그냥 말만 재밌게 한 사람 아니구나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신뢰가 쌓였다고 보고 그것은 정말 끊임없이 부단한 노력이고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박창기 부장관처럼 막 부려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의지만 가지고 난 민중과 같이 할 거야 하면 의지만 가지고 있고 공부를 안 하면 그건 골방사회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력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실력은 무슨 타고난 게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부단히 노력하셨던 장관이라는 게 그리고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게 저는 그게 가장
이 말 잘하는 노회찬보다도 일 잘하는 노회찬, 정말 노회찬 핵심이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이제 정책부장으로 있었는데 그 2002년 대선 과정에 이제 선거대책본부장을 하시면서 우리 그 처음으로 민주노동당 공약집 대선 공약집이 이제 3권이 나옵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 3권의 내용을 거의 그 공부를 하시면서 자기 본인이 모르는 내용들은 정책위원회 다시 물어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내용을 준비를 그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은유적으로 하실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그 생각이 되고 피의원이 되시고 나서부터의 그 TV 토론에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 과정은 제 옆에서 뭐 많은 토론을 서포트했지만 이렇게 토론의 준비를 하는 과정은 내용 준비가 절반, 그다음에 그 내용을 어떻게 시청자들 또는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절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2012년 다시 국회에 들어가실 그 즈음 되면은 이제 저 같은 보좌진이 오히려 할 일이 적어지고 이제 자료를 뭐 이렇게 드리면은 본인이 이제 오히려 이제 그거는 혼자서 준비하는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경지에 오르셨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됐었습니다. 우리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정치 안 했으면 정보 검색 오타쿠가 됐을 거다. 정말 많이 찾아봐요. 저는 2002년 대선을 잊을 수가 없는데 당시에 이제 선대 후보가 권영길, 그다음에 선대본부장이 노회찬, 그리고 제가 기획위원장을 했고 대변인이 김종철이었고 조직팀장이 오재영, 정책팀장이 이재영, 비서실장이 또 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그 외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저희 그 라꾸라꾸 끌고 왔다고. 근데 아침 회의를 하는데 30분이 항상 안 걸렸어요. 될 것 같다 이런 게 그 실린더 모두 열어 전속력 앞으로 속도를 촥 내면서 배가 앞으로 가는 그 쾌감을 그게 뽕이었던 것 같아. 그때 느꼈던 그게 뭐 지나간 거는 다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들이었고 사실 이번에 제가 책이 한 1,300매 그 날아가면서 꼭 하나 넣고 싶은데 그냥 못 넣은 게 그때 그 사무총국에 있는 이름을 다 하나 넣고 싶었어요. 네. 각주든 어디든. 예, 그런데 결국 뭐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분들 중에 2분이 먼저 돌아가셨고 뭐 인생을 다 갈아 넣었다. 그래서 인생을 젊음을 땡겼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데 재영이 형, 오재영, 이재영, 양재영이 먼저 가셨고 그다음에 같이 그때 사무부총장을 했던 그래서 상황실장 역할을 했던 황희민 선배도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사회생활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홍보국장 조승범, 승범이 형도 승범이 형 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포스터하고 공보물을 다 보냈어요. 전국에. 그리고 그때는 선관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주민 동사무소에 보내야 됐는데 이거는 이제 큰 정당들은 전부 다 맡깁니다. 용역한테. 근데 우리는 우리가 다 했거든요. 그거 다 포장해가지고 우리가 다 보냈어요. 기획위원장 울릉도에 드디어 도착했어. 울릉도까지 도착을. 근데 그거를 다 우리 손으로 해서 그거 돈 아끼겠다고 했던 그 승범이 형도 먼저 이제 이 만성 신부전 뭐 이런 것 때문에 먼저 돌아가셨고 그렇네요. 그때 같은 팀으로 노회찬 선대본부장과 같은 팀으로 일했던 분들 중에 3분이 먼저 돌아가셨고 종철이도 가서 뭐 일하고 있고 식당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어서 그때 느꼈던 이 충만함이 있었는데 그 충만함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는 못해서 내심 아쉽고 특히 노 대표님 벌써 보내드린 지 5년이나 됐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어쨌든 2004년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이죠. 이게 엑스파일. 김상희 법무부 차관이죠. 그때 상황 누구보다도 우리 박창균 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엑스파일. 사실 이제 이 당시에 저는 다른 의원실에 있어서 이 당시에 이제 엑스파일과 관련돼서는 이미 언론에는 이제 이게 다 알려진 상태에서 그 떡값검사 명단 이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관련해서 이제 여러 몇 명의 의원들이 이제 이거가 관련해서 이거를 이제 이 명단을 공개하니 많이 가지고 아마 들고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와중에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없었고 노 의원님은 언제나 얘기하셨듯이 이 당시에 똑같은 상황이 와도 나는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분이 거침이 없었던 거죠. 김상희 법무부 차관인데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금방 사퇴했죠. 저 그래서 사퇴했어요. 저 국회에서 상임위, 질의응답한 상임위. 이후에. 그게 아마 2005년 5월 18일인가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MBC 이상호가 특정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MBC에서 그걸 못 하고 있죠. 결국은 이거를 터트린 게 조선일보가 터트렸어요. 먼저 조선일보 일면에. 그 다음에 삼성에서 또 뭐 법적으로 막고 그래가지고 보도는 제일 늦게 했는데 어쨌든 이 MBC 쪽에서 그 녹취록하고 녹음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이상호 기자가 야 이거 좀 누가 좀 까줄래? 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상호 얘기는 제가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이상호 이 친구가 안 만나더라고요. 자기는 뭐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예전에 했던 얘기도 해서 쭉 보면은 이거를 좀 요청을 한 의원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심상정 위원실에도 갔었거든요. 근데 심의원실에서는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가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그 까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녹취 테이프. 이게 제가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노 의원님 물건을 갖지는 않고 이상한 걸 주질 않았어요. 주질 않고 얘가 녹음 테이프를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해서 잘 들리게 해서 CD로 구웠는데 CD 구운 거를 그쪽 친구하고 이준엽 보좌관은 계속 들은 거예요. 계속 들어서 이제 그 검찰 이른바 떡검이라고 그러죠. 떡밥 검사들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해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를 했는데 이 정도면 간다. 뭐 어쨌든 결국은 그게 이제 의원직 박탈까지 갔지만은 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때 도둑이야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고성방가했다고 잡아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야, 이 얘기는 요즘도 핵 오염수야라고 그랬더니 그걸 오염수라고 얘기하는 사람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양평 고속도로 이거 특혜야라고 했더니 안 해, 뭐 해버리고 이게 하여튼간에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 항상 이 밤에 왜 소리 질러? 나 고성방가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알고 보면요, 노 대표님이 사선 의원이시죠. 근데 임기를 한 번도 끝낸 적이 없으세요. 아, 삼선인데 임기를 한 번도 끝낸 적이 제대로 없어요. 끝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08년 선거를 앞두고 분당이 됐고요. 민주노동당에서. 그러면서 그때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그때 사실 좀 의원직을 유지를 하면서 탈당은 하지 말고 진보신당 새로운 당을 만들더라도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이건 노회찬답지 않다고 해서 사실은 2004년에 시작한 임기도 다 마감을 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12년에 당선이 됐었는데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엑스파일 건으로 또 중간에 1년 만인가? 1년 만에. 예. 그다음에 마지막 임기 역시 그렇게 다 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만두셨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진보신당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이게 2009년 4월 달인 것 같은데요. 4월 맞죠? 울산에서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조승수 지금 노회찬 재단 이사장님이시죠. 재보궐선거 출마를 해서 진보신당이 드디어 원외정당에서 원내정당이 되던 바로 그날 저도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예, 저는 그때 사실은 염경석 후보라고 전주에서도 저희 진보신당에서 출마한 분이 계셔서 그쪽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염경석 후보, 여기 지금 노회찬 재단에 계신 조동진 둘이 같이 가 있다가 밤에 넘어왔는데 이런 장면이 나온 거죠. 이상엽 작가가 찍으신 거죠. 예. 울산에서 2009년 4월 달이었고, 옆에 있는 사진은 평생 먹을 욕을 한 해에 몰아서 다 먹었다는 바로 2010년 서울시장 난생 처음 청바지도 입어본. 예. 2010년에 청바지 처음 입어본. 그때 스니커즈에 청바지 입고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때 2012년에 이제 통합진보당을 만들어서 노원에서 다시 당선이 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처음 원내에 들어가서 한 일이 요게 식사 그 청소
국회 청소 노동자분들이랑 식사를 했던 거고요. 저 옆에 보니까 돌아가신 재영이 형 있고 옆에서 저 적고 있는 사람이 박창규. 그날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적고만 계세요. 그리고 그쪽 옆에 서 계신 분이 우리 노회찬 재단 박규님 상황실장. 그러네요. 저쪽에 긴 머리 여성. 노 의원님이 그 의원 돼서만 저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의원 되기 전이나 이럴 때도 그 건물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국회 말고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소문 누구 이게 보여주려고 한 게 절대 아니고, 예, 그냥 안 보이는 데서 그걸 쭉 했어요. 저 국회 들어가서뿐 아니라 뭐 여의도에 어떤 건물하면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분 식사 같이 하시고 항상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이 여러분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진보정의당 창당대회 당대표 수락연설 6411 연설. 근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6411 연설을요. 이거를 소재로 한 연설. 똑같은 연설은 아니면 6411 그 버스를 소재로 한 연설은 2010년도에 처음 하셨었거든요. 그때 당시 상황 기억하세요? 2010년도에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 641 버스를 처음 탔어요. 근데 유명해진 거는 이거. 저거고 또 돌아가신 다음에 더 유명해졌지. 이게. 그때 그 제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2018년 7월 23일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제 장례 집행위원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추모식을 그 연대 그 채플에서 해야 되는데 무엇을 제일 첫 노 대표님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말하자면 이 도입부 인트로를 뭘로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6411 연설 전체를 그냥 짧게 끊어서 할 거냐 또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전체를 그래서 추모제 처음에 6411 연설 전체가 이렇게 그때 이제 뭐 연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길다 이랬는데 노회찬을 온전히 다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설이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근데 저 연설이 그 2번 있었거든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원고가 있는 연설이 있었고 네, 원고가 없이 즉석에서 한 연설이 우리가 말한 6411 원고 없는 연설이죠. 예, 예.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이 버스에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면은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인간입니다. 이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실상 그동안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투명 정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꽉 담아놨던 얘기고 사실 투명 인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니네 투명 정당, 니네들 우리 잘해야 돼 이게 더 굉장히 컸거든요. 투명 인간한테 가까이 가 니네가 투명 정당이 아니냐. 그러니까 대중정치, 대중민주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고 진보정치 우리 이광호 작가님은 진보정치라고 민주노동당 기관지 편집장이셨어요. 근데 그때 그 노 대표님이 그 중앙당에서 일할 때 그런 얘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진보정치가 노동자들 우리 국민들이 짜장면 먹을 때 이렇게 깔고 먹는 신문이 되길 바란다. 전 국민이 짜장면 진보정치를 말고 탕수육 정도는 해주셔야지. 근데 하여튼 노 의원께서 이 저가 있을 때 기관지에 대해서 썩 만족하지는 않으셨어요. 예. 좀 더 대중적으로 만들지 뭐 이게. 계속 강조했던 건 그거지. 예, 대중적으로.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짜장면 먹을 때 진보 정치를 깔고 짜장면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게 그분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정신이고 예. 그런 마음들이 6411에서도 이 연설에서도 있었던 거다. 원래 이 첫 번째 소재는 이 소재로 연설했던 건 2010년 서울시장 선거였고 이건 원고 없는 연설이었다라는 점까지. 그리고 2018년 7월 23일 날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아까 뵀던 이 장면을 누구나 기억하실 겁니다. 상의가 없으셨어요. 제가 장례 집행위원장이니까 다 이 전체 상황을 하고 있었는데 이 그 국회 청소 노동자들 노조 상의가 없으셨거든요. 예.
근데 딱 들어갔는데 저 장면이 나온 거죠. 야, 우리 나가보자. 저분들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저희 쉬는 시간이라 나가보자라고 했던 분이 이제 노조 지부장인가 위원장 하셨던 분인데 김영숙인데 그분이 4시쯤인가 이게 출근을 하는데 아드님이 그 뭘 하나 보내드렸는데 저분한테는 6년 지각해서 도착한 6411 그 연설을 보내줬어요. 자, 아드님이. 그래서 어머님이 출근하면서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도저히 못 있겠다. 그냥 나가보자. 그래서 이제 와서 도열한 거거든요, 저게. 저도 저 장면을 보고 뭐 그 연구차에서 내려서 이정미 대표, 심상정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저분들을 안고 울고, 근데 저는 너무 지쳐가지고 실은 요 맞은편 쪽에 국회 도서관이 있고요. 그 도서관 옆으로 나무 옆 밑에 그 의자가 있습니다. 저걸 보고 이게 뭐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게 아니라 막 주체를 못 하겠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저는 역할이 일단 국회장으로 연계하는데 넘기는 것까지가 집행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었거든요. 도저히 못 서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건너편에 벤치에 누워 있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우리 노 대표님을 이게 7월 23일에 5일장이었으니까 7월 27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닷새를 저도 기록을 했고요. 집행위원장으로서 제 책에 그 장례식 5일장을 제가 따로따로 이렇게 한 거는 이때 우리 신장식 그때 집행위원장 했던 기록에 전적으로 제가 의존해서 감사하게도 쓴 겁니다. 네. 그날 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먼저 이제 그 말하자면 화장하는 쪽에 이제 사람을 먼저 제가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막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기 보수 태극기 부대 이런 분들이 화장터에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 유튜버들부터 시작하고 다 와 있더니 이게 여기서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때도 그 연대 장례식장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왔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분들한테 절대로 제복을 입지 말고 일상복을 가지고 장례식장 안에 몇 분 와 계셔 달라. 제복으로는 안 된다. 제복 괜히 위축되게 하지 말고 와서 그런 분들을 사전에 좀 미리미리 차단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서 이제 또 경찰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하는데 조금 이따 다시 연락이 왔어. 정미용 씨가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 때문에 왔던 거라고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죠. 그런 저런 일들이 지났고 우리 이제 노 대표님이 안 계신 5년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 책에도 마지막 질문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질문을 해주세요. 마지막 질문. 책 맨 마지막 페이지. 너 노회찬이라 무슨 말 했겠냐면 그런 거겠죠. 뭐.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이 책의 대목에서 그 마지막 대목이 저는 읽고 정말 정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작가님 개인의 어떤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우리 이제 남아있는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어떤 말씀이지 않을까. 본인이 다 채우지 못한 교과서를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채워야 되는 그 이 말씀이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울림이 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문단을 작가께서 읽어주셨으면. 목소리 좋은 신변이 읽어주세요. 작가님이 읽어주세요. 어떤 거? 여기서부터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노회찬은 자신을 만든 것은 교과서라 말했다. 이제 그는 마지막 장을 채우지 못한 교과서로 남은 채 떠났다. 노회찬은 그렇게 떠나면서 미완성으로 남은 자신의 꿈과 살아있는 사람들의 꿈이 만나 교과서의 빈 장이 채워지기를 바랄 것이다. 지금 노회찬이라면 뭐라고 말할까? 이 질문은 우리가 현재에서 미래로 건너가는 도상에 섰을 때 우리와 노회찬을 이어주는 가교다. 그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네, 작가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삽시다. 같이 잘 삽시다. 이번
5주기의 슬로건입니다. 예, 이 말씀에 노 대표님이 꿈꾸는 세상의 기본적인 공기가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 책 전체에서 개인적인 삶의 태도와 관련돼서 모두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70%의 긴장감을 가진 의지에 휘둘리지 않는 직업 전투. 지금 과몰입 상태, 저도 먼저 방송을 하면서 보면 과몰입 상태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눈 감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눈을 감지도 않고 과몰입하면 본인이 흥분하고 또 주변에 나만큼 몰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원망스러워지거든요. 그러면은 주변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노 대표님이 항상 갖고 있었던 원칙이에요. 주변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구상이잖아요. 근데 70%의 긴장감을 유지한다는 거는 30%의 여분의 삶을 본인이 즐겼다는 얘기거든요. 노회찬 그 진짜 열심히 즐기신 분이에요. 70%의 긴장감이 있지만 노회찬의 음식 천국이란 책 있죠. 음식, 음악, 그림, 그 다음에 정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만나는 부산의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열심히 만났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 답답하고 힘드실 때 좋은 분과 맛있는 거 노회찬이 추천한 노회찬 음식 천국에 보면 진짜 맛있는 집들 많이 나오거든요. 노회찬이 즐겼던 음식도 한번 먹으러 가시고 노회찬이 즐겼던 음악도 들어보시고 또 주변의 많은 분들과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같이 잘 사는 시간들, 노회찬을 그리워하면서도 현재를 잘 살아내는 게 노회찬이 가장 바라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요분 좀 소개를 좀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평전에 보면은 노회찬 의원님과 함께 평생을 진보정당 운동하고 같이 뜻을 의기투합했던 많은 분들이 등장하는데 이 노회찬 재단을 만들면서도 많은 분들의 어떤 참여와 또 자발적인 어떤 지원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노회찬 재단의 제1호 그 자원봉사 회원이 계셨는데 제가 어저께 그 비보를 들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박종우 회원님의 명복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빌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뜻이 모여서 노회찬 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길동무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2시간 동안 노회찬 대표님과 함께했던 북토크, 사회를 맡았던 저는 신장식이었습니다. 제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